출발 새아침. 어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듣고 부르며 자랐죠.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된 지금 통일에 대한 염원이 예전처럼 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민족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올해 만 36세의 젊은 북한 군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촉발되었고요. 미국 CNN이 김정은이 스스로 위독한 상태이다. 미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증폭이 됐습니다. 갑자기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과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김정은이 너무 젊고 그 자식들도 아직은 한 나라를 통치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점도 생각났겠죠. 하지만 이런 혼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일 통일부가 남북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섬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네, 꼭 끼요 하면서. 네, 꼭 끼요 하면서.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입니다. 김정은 관련 보도가 어제 하루 각종 언론과 포털 사이트를 장악을 했잖아요. 네. 이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하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20일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최근 심혈관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한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를 다시 국내 언론들이 옮기면서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이 CNN의 보도가 뭐 우리나라 인터넷 매체에 기사를 또 네. 인용한 거였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우리를 뜨악하게 했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뭐 각종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속칭 지라시라고 하죠. 네네.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CNN 보도 직후에 1번부터 8번까지 쭉 아주 장황하게 정리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그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뇌사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표면에 나올 거다. 아시안게임 중 방한한 북한 실세 3인방이 이제 전권을 쥘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평양 계엄령 그리고 뭐 북한 내부 붕괴 등 자극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단어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모두 6년 전에 이미 돌았던 지라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류를 타고 다시 한 번 더 돌게 된 거죠. 역시나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였고 그중에서는 묘양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찌라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돌았다는 거죠. 와. 근데 어쩌다가 이런 건강 이상설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일단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12일에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거의 열흘 정도 됐어요.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4.15 때 금수산 궁전 행사에 불참한 게 가장 컸어요. 사실은 네. 그때 태양절이었는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거든요.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행사예요. 게다가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했던 지난 3월 16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참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할아버지의 생일은 참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또 있었고 이 참배를 안 한 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불경한 의미이기 때문에 또 말없이 불참한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들이 낳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태양절에 이번에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원래 태양절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배급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배급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북한 내부에서 좀 이상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거 건강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14년에 발목 수술을 해서 이번엔 무려 40일 동안 잠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했고 그 당시에도 건강 이상설이 있었는데 금세 사그라들었고요. 또 이후에는 20일 잠적을 했는데 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잠적 하나 가지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계통 관련해서 좀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네.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보기에 아주 썩 건강해 보이진 않아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네, 실제로 뭐 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나 뭐 김정일 역시도 심근경색으로 그렇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도 아무래도 관련된 질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품고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쨌든 서둘러서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북한 관련돼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거의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 뭐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아무런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도 했고 15일 태양절에는 등장을 안 했는데 바로 전날인 14일까지는 강원도 인근에 있는 문천지구에서 또 뭐 발사 현장,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강원도 별장에서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보 당국이 또 밝혔는데 그 당시 현장 지도 때 김여정 부부장도 함께 했다. 그래서 태양절 때 김여정 부부장하고 조용건 조직 지도부 부부장 역시도 모습을 안 드러냈으니까 김정일을 같이 동행하면서 순항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김정은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어제 또 이 김정은 그 신변 이상설 때문에 갑자기 막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유, 정말 그래도 정부가 좀 서둘러서 진압 내지는 좀 그 입장을 표명해서 이게 좀 잠정적으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엔 총선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정 대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당은 총선 전에 약속했던 전 국민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들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고 이 와중에 야당은 총선 때와는 좀 말을 좀 바꿔서 갑자기 정부 안에 찬성을 하고 있어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하고 야당이 같은 입장이고 네. 여당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가요? 좀 갑자기 특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네, 있죠.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좀 네. 약간 낯서네요. 근데 정부가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뭐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이 재정 건전성, 재정 부담 이런 것 때문입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여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3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는데 정부 안보다는 3에서 4조 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소득 상위 30%는 제외를 하자. 그리고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전에는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먼저 여당의 입장은요. 총선 전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거냐라는 의문도 있고 네. 행정 절차의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를 하니까 여당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한 대안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정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을 하자라는 네. 얘기도 하고 고소득층한테 기부 캠페인을 제안하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주고 네. 그다음에 고소득자들은 그냥 그 돈을 좀 반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시 건가요?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라 빚까지 내서 고소득자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선거 전후가 확실히 달라졌죠. 네. 총선 당시에는 긴급 재정명령으로 100조 원 예산이 되면 전 국민 지급하자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긴급 재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정부도 제한 지급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정부 설득을 하지 못하면 그냥 단일안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정부안을 따라가자 이렇게 좀 말을 바꾸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총선 전에 약속을 지켜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야가 그러면 대화를 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의견 대립이 있는데 정작 대화는 없어요.
여당과 정부는 일단 조금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는 각자 언론에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식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는데 당초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5월 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전에 힘들지도 모르고요. 또 일회성 생활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지급이 안 되면 국민 피해만 커지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한 현 상황을 조금 해결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라 네.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야 정 이렇게 그러니까 세 곳에서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오면 결국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이제 시기를 놓쳐서 주나 마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4.15 총선 참패 때문에 통합당 리더십 공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추경안 협상은 또 물론이고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힘들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2차 추경 처리까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김정은도 그렇고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자. 좀 신나는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마지막 소식은 기분 좋은 좀 기부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부를 합니까 누가? 예. 네. 최근에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면서 뭐 유명인들,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유명인을 제외하고도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해온 분들이 있어요. 네. 일반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노블레스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근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기부를 또 많이 합니까? 네, 그래서 더 대단한 분들인 것 네. 같아요. 먼저 평생 모은 1억 원을 기부한 93세 해녀 어르신의 소식이 있어요. 93세 해녀 어르신이 네. 1억 원을 평생 모았는데 그 네. 돈을 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 17살 때부터 무려 60년간 물질을 하면서 모은 쌈짓돈인데 이걸 삼육대학교 학생들에게 기부를 했는데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써달라라고 하셨어요. 네. 자식이 없으셨는데 무려 80여 명의 대학생을 도왔고요. 기부를 하시면서도 남을 돕는 게 기쁘지 나를 위해 쓰는 건 기쁘지 않다면서 큰 돈이 아니라고 훌륭한 인재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또 겸손하기까지 하시고 네. 정말 존경합니다 어르신. 자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물질하면서 17살 때부터 6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정말 너무 그 가슴이 막 훈훈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무려 12억 원을 또 기부한 다른 할아버지도 계시네요. 네, 이번엔 구두수선공 할아버님입니다. 아 구두수선공이요. 네. 예. 30여 년간 구두수선공으로 일을 해오신 80대 할아버지께서 현금 6억 원에 주택, 6억 원 상당의 주택까지 해서 총 12억 원 가량을 전남대학교에 기부를 하셨어요. 12억 원이요? 네, 예.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네. 죽기 전에 본인의 고향에 있는 학교 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돈이 아닌데 학교에서 기부를 했다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 마음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 할아버님들 소식 들으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네. 네 어쨌든 마지막에 정말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섬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180석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가운데는요. 법조인 출신이 많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또 할지 주목이 되기도 하죠. 법조인 출신 당선인 중 한 명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결해서요.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선거 끝난 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네, 요즘에는 국민들의 선택이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좀 설치고 있습니다. 예, 좀 가슴이 이렇게 좀 턱턱 막힌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심정인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을 어떻게 좀 지킬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바른 정치,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바른 정치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공부도 할 계획도 좀 세우고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굉장히 좀 밤잠 설치고 있습니다. 와, 원래부터 김남국 당선인은 잠을 많이 안 자고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 잠을 안 자겠다니 참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이. 자, 어쨌든 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공천을 받기까지 또 투표 직전까지도 엄청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고 그렇죠. 당선까지 되었는데요. 이제 공천 처음에 받는 그 과정 처음부터 당선되기까지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당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고 김남국이 왜 당선돼야 되는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선거운동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발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뭐 LA, 뭐 일본, 뭐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김남국을 설명하면서 여러 선거 운동을 도와주셨던 것은 정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외국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지원해 주시던가요? 네, 어제도 이제 당선 인사를 돌았는데요. 문방구 사장님께서 누구를 아냐고 하면서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출연했던 방송,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꼭 뽑으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와, 문구점 주인 어른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김남국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요. 선거 막판에 그 팟캐스트 출연을 이유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민단체에 의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출연진들도 어제 다시 추가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된 겁니까? 네, 우선은 이게 여성 비하 논란 팟캐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여성 비하가 아니고 저에 대한 비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연애를 못한다고 하면서 네. 다른 참여자들이 저에게 이제 연애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제가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또 잘못한 점이나 이러한 부분은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선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이 수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가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또 이 공정성 시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앵커이기 전에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나 사건별로 고소고발이 들어갔지만 24시간 만에 이렇게 수사를 수사 착수한다는 게 참 이례적인데 선거 당일날이 사실은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당일날 24시간 만에 수사 착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자막으로 방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금 이상하다,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게 수사 담당하는 수사검사님이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언론의 과도한 억측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서 또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백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조국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3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 그것들은 진행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와 관련된 의혹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까요? 네, 모금에는 제가 그 돈 관리라든가 모금에 직접 관여한 거 전혀 없고요. 예. 이제 필자로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필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필진에 적극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교수님, 기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집필 작업은 계획에 살짝 이렇게 딜레이는 됐지만,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충실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조국 백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조국 백서가 아니라 검찰 개혁 백서,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남국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국 프레임을 더 씌워서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으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아니다,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모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에게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국회의원 김남국이 이런 어떤 검찰 개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면서 또 동시에 저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검찰 개혁을 더 넘어서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넘어서야 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서야 될 한계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반드시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번에 여권 내에서 김남국 당선인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엄청난 그 빛의 속도로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검찰개혁의 마침표 완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 문제,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또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여행업, 숙박업, 이러한 많은 산업 부분을 다시 지원하고 재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에 역점을 두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경제, 민생, 안정, 이런 것들이다. 본인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당선인에게는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었다는 혐의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이 기소가 되면서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업무 방해죄도 들어가 있고요. 사문서 위조 행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기자들하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 설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크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개혁을 어떤 개인 검사 한 사람에 대한 문제, 또는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 그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이 형사 사법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자. 그리고 검찰도 언제든지 수사받고 통제받을 수 있는 권력이어야 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논하거나 아니면은 정치 검찰을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검찰만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작업으로서 검찰개혁,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권이 또 비대해지기 때문에 경찰개혁, 또 국정원 개혁을 함께 큰 틀에서 논의하고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런 기소 여부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지금 좀 전에 언급을 살짝 하셨습니다만은 경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 어부지리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도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네, 이미 경찰권을 분리시키는 방안, 권한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이 수사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가지고 비대해진 여러 가지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경찰권을 권한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 법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그게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실은 이제 선거 막판에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채널A 기자와 이 검사장의 유착관계 논란이 나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과 언론 간의 관계. 네, 이제 검찰이 정말 일부 큰 사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을 언론과 함께 유착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거나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이 검찰과 이 언론과의 유착관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거취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제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런 함구령을 내리신 줄 몰랐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해라, 민생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아니면 여당 아니더라도 어떤 당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민심을 좀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챙기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1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당장 20대 국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안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열린민주당하고 선긋기를 분명히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데 맞습니까? 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최강욱 변호사님도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선긋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민생의 문제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68명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비례까지 포함하면 85명 정도나 되는데요. 여권 내 세대교체 또 청년 변호사로서 청년 당선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본인이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초선 의원님이 68분이나 되고 거의 50% 이상이 여야 구분 없이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국회 바꿔라, 일하는 국회로 바꾸라라는 그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개혁해야 된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초선 의원들이 선수에 눌려가지고 올바른 말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돼야 되고 정치 개혁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의 정말 소신 있는 발언, 힘 있는 발언,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발언이나 말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된다 봅니다.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소환과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정들량님께서요. 김남국 당선인 목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해주세요. 지금까지 경기 안산 단원구 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4월 15일이) 우리에게는 총선이었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원래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항상 참배를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출발 새 아침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보 이슈 많이 얘기해 주셨던 분인데 갑자기 총선에 뛰어드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얘기 잠깐 풀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완주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 천안 시갑 지역에 출마를 하셨는데 2위를 하셨어요. 심경이 어떠신가요? 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인 거죠. 네.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많은 표를 주신 저희 지역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죄송한 마음은 제가 이제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서 네.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쟁했던 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당선이 됐어야 되는 건데 당선이 되지 못한 거로 인해서 일종의 죄인 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은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 죄인까지 또 그런 전쟁에서 말까지. 장수가 지면 죄인 취급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원래 그 전부터 정치에 뭐 뜻이 좀 있으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큰 뜻은 없었지만 관심은 있었고 제안이 와서 인재 영입을 받았는데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제 그렇죠.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했던 점과 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 그것이 뭐 주요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준비 기간이 정말 짧았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통합당 지도부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인 지도부의 공백 상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패하면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노선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제시됐으면 합니다. 따라서 뭐 한두 달 혼란을 겪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패인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의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얻어갈 것인지 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라가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냄으로써 올바른 방향, 나라가 잘 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선거는 사실 처음 치르신 걸 텐데요. 많이 느끼셨나 봐요. 예, 제가 86일 동안 이제 선거를 준비했는데, 네. 한 8년 정도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몸가짐과 생각과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함축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패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패장의 편 들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전문 분야이신 이 북한 이슈 한번 얘기를 여쭤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하고 CNN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는데 심장 스텐트를 시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정보는 아니죠. 북한에서도 1호 정보라고 하잖아요. 김정은과 그렇죠. 관련된 정보는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제기될 때부터 약간 의심을 갖고 봤는데 33가지가 제기됐어요. 3가지요. 하나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아서 거의 뇌서 상태에 빠졌다는 설이 있었고 아니다. 움직이고 말은 할 수 있다. 그 정도 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과거의 경험을 봐서도 이게 쉽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감청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통신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결국 하루 정도 지나니까 약간 잦아드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만큼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강남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태영호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공천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극비 정보인데 이 얘기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 퍼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런 중요한 극비 정보가 함부로 이렇게 퍼질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이 조금 더 신비스럽게 다가왔던 거는 CNN이라고 하는 매체가 보도를 좀 했기 때문인 것이고 미국 정부가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게다가 김일성하고 김정일 모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당연히 조금 이상할 것이라고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이걸 들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뭔가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지난 2년 전이죠. 정상회담 때 나타난 모습도 조금 걸으니까 숨을 헐떡거리고 그렇죠. 그게 30대 청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강이 안 좋은 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생활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안 좋으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어떠한 이제 음모론이 제기될 때는 몇 가지가 합쳐져서 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이 이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건강 상태가 있었던 거고 또 태양절이라는 그간의 가장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뭔가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추정이 생긴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언론 보도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요. 평양에 지국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사실처럼 이렇게 비춰진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언론 방송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취재원이라든가 그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어떻게 많이 확산이 되냐면은 네. 결국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뭐 중국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선족이라든가 그분들이 평양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다시 언론사에 이렇게 보내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약간 과장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북한 정보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정부에서도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CNN에서 나온 보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믿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자,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양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불참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강원 어떤 별장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왜 태양절에 불참을 하면서 별장에서 쉬고 있을까요? 별장에서 쓰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은 아마 바로 전날일 하죠.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태양절에 참배를 했겠죠. 네. 그런데 뭔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결국 북한은 김정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인 의미를 담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올해 신년사를 뭐 대체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조금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빠지고 가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변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감기에 걸렸다거나 그래서 뭐 몸살이 났다거나 이 정도로도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요. 김정은 위원장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뭘 하겠다 안 하겠다 한 것을 갖다가 그 보좌진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조금은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양절 때 원래 배급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던 배급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급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형식적인 배급이 있었다. 뭐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지급을 하지 못한 거 보면은 북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유엔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단독 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하고의 어떻게 보면 관광 이런 것으로 돌파를 했는데 코로나19로서 국경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들 길들이 다
단절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요, 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이번에 들여와서 북한 전체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무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북한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직 뭐 당장 성명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나왔을 때 보면은 이번 이제 2기, 3기고 1기가 들어왔었고 글로벌 호크 도입한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을 때는 전쟁 연습이다. 또 뭐 전쟁을 획책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존한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 수위를 높여왔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북한에서 또 그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우리도 북한이라는 위협의 실체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은 해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이고 또 김정일이 뭔가 이 기존의 김일성이라든가 자기 아버지하고는 좀 뭔가 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가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호크든 뭐든 간에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갑자기 북한으로부터 무슨 친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이런 공방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과장을 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바로 반박을 했다는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에서 거짓말하면 미국에서 다시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쉽게 그런 반박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차원에서 뭔가 따뜻한 친서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뭐가 온 게 아니라 옛날 거 가지고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하고의 그 북한 간의 관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해선 남북철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평양 종합병원 사업에 남북기금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그 총선 이후에 이런 대북 정책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로서는 기존의 정책에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핵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유엔 제재하고 맞물리는 부분 그리고 그런 돈이 들어갔을 때 북한의 행보가 과연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칫하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다시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하고 하면은 그 사업도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럼 지금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핵 문제에 있어서 핵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보다 우리가 북한의 목소리를 내고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분리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면은 이게 핵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고 의료 지원 지금 코로나 문제 등과 아주 낮은 단계의 지원은 저도 지지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전 아산정치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